12월 1일 옥스퍼드 사전을 발간하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 출판부는 올해의 단어로 브레인 로트를 선정했습니다. 사소하거나 하찮게 여겨지는 자료의 과잉 소비 결과 인간의 정신적, 지적인 상태가 퇴보한다는 의미의 이 단어는 우리말로는 뇌 썩음 정도로 번역될 수 있겠습니다. 옥스퍼드대 출판부는 2024년에 새롭게 두각을 나타낸 저급한 온라인 콘텐츠, 특히 소셜미디어의 과잉 소비로 초래되는 영향에 대한 우려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된 것이라고 단어 선정 이유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소셜 네트워크와 1인 미디어 시대를 맞아 사실관계조차 확인되지 않거나 제대로 검증을 거치지 못한 거짓 정보들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를 통틀어 개인이 가장 많은 정보를 소유할 수 있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거짓 정보들은 정보의 바닷속에서 옥석을 가려내기 힘들게 합니다. 하지만 뇌 썩음 상태는 지금을 살고 있는 현대인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현대의 뇌 썩음 상태는 온라인의 정보 과잉으로 초래되지만 과거의 뇌 썩음 상태는 부족한 정보량에 기인했습니다. 정보를 독점하는 권력자에 의해 거짓 정보가 유통된 결과입니다. 이는 현대사회에서 정보를 통제당한 전체주의 독재 국가의 국민들에게서도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옥스퍼드 대학 출판부는 검증되지 못한 정보의 범람이 뇌썩음을 초래한다 설명했지만 제한된 정보 속에서도 초래되는 뇌썩음의 근본적인 이유는 정보의 과잉보단 정보 공급자에 대한 맹신으로 인한 자발적인 정보 통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유통되는 정보의 양과 상관없이 스스로를 정보의 바다에서 고립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정보가 통제된 사회에서의 뇌썩음은 개인의 각성만으로 깨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정보가 범람하는 사회에서의 뇌썩음은 정보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정보를 접하고 비교해가면서 타파해낼 수 있습니다.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이 아닌 사실 앞에서 겸허해질 태도만 준비한다면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12월 7일 토요일입니다. 저는 나이브TV 블랙하우 PC입니다. 네, 호구맨입니다. 격동이 안 주였습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네, 진짜로 어이가 없는 한 주였습니다. 이따가 이제 본내용으로 오늘 그거밖에 할 얘기가 없어가지고 아무리 다른 것 좀 잡으려고 했다가 그냥 그 얘기를 이따 하기로 하고. 자, 이제 인트로에 뇌썩음 요거 이제 이번 주에 좀 주초에 이제 좀 재밌는 기사로 나와가지고 요거 킵에 뒀던 건데. 생각해 보면 이래서 AI한테 결국은 인간은 AI한테 못 이기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 이게 지금 사실 AI나 인간이나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환경은 똑같이 제공이 됐단 말입니다. 물론 이제 정보 처리 속도 면에서 AI가 인간보다 월등하기 때문에 막 멀티태스킹도 가능하고 하니까 검색 능력이 훨씬 우월하기 때문에 뭐 더 많은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면이 있긴 하지만은 이 사람은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단 말이야. 어떤 정보도. 그 자기만의 필터링이라는 게 누구나 있는 법이잖아요. 정보를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그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인간의 진화를 막고 있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문득 듭니다. 이 뇌썩음 이게 그러니까 옥스퍼드에서도 지금 이제 올해의 단어로 선정을 하긴 했는데 이 단어가 처음 쓰인 거는 뭐 근래는 아니고 최근은 아니고 옥스퍼드대 출판부에서 설명하기로는 1886년인가 미국 작가가 처음으로 썼다고 해요. 이 브레인 로트를. 뭐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뇌썩는다는 소리 10몇 년 전에 한 사람 있잖아. 이거 모세과 대안에서 말씀하셨던데. 아, 그랬었나요? 유시민이잖아. 유시민. 60 되면 뇌썩는다는 소리 했잖아. 그리고 그걸 몸소 지금 보여주고 있는. 60세가 넘으면 뇌썩는다는 소리 한 사람 있잖아요. 뭐 내가 어떻게 된다 그랬는데. 내가 썩는다 그랬어. 딱 정확하게. 어쩌면 그 옛날 그 미국 작가의 뇌썩음이라는 그걸 봤을지도 모르지. 본인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본인이 바로 그 뇌썩음의 길을 아주 정확하게 가고 있는데 근데 아마 봐도 뇌썩음이 아니야. 생각해보면은 우리가 간파를 못한 거야. 그 이제 저기 제가 SNS 쓰긴 했습니다만은 유시민 그 저기 학생 운동하다가 깜빵 갔다고 그렇게 구라쳤던 거 그거 중간에 한 번쯤은 그거 아니었나 보다라고 이렇게 알아차릴 기회가 몇 번 있었거든. 그 피해자가 유시민이 출마한다고 할 때마다 그 피해자가 나와서 막 얘기를 했다고. 당시에 그 서울대 프락치 사건 피해자가 총 4명이거든요. 4명 중에 한 분이 많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매체에 나와가지고 이제 유시민 저렇게 날뛰는 거 보면 이제 자기 공황장애 온다 그런 말씀까지 하는데 왜 안 그렇게 했어? 그분은 서울대생도 아니었는데 그냥 뜬금없이 끌려가가지고 진짜 죽도록 구타당했잖아. 고문당하고.
그 짓을 사주했던 인간이 나와가지고 자기가 민주화 투사임령 떠들어대고 있으니까 얼마나 속 안 뒤집어지겠어요, 사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우리 눈앞에도 몇 번씩 펼쳐졌어요, 과거에도. 근데 그걸 다 외면했던 거예요, 그동안은. 그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야. 그래서 유시민을 간파하는 게 너무 늦었다. 한편으로 보면 이재명 실드 지기 전까지 유시민 그렇게 안 갔잖아, 다들. 유시민 우리 쪽 최고의 뭐 스피커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랬었지. 근데 본질이 지금 드러나는 게 본질인 거지, 사실 그렇게 보면은. 유시민은 원래 그랬던 인간인 거야. 뇌 썩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동안에 간파를 못했을 뿐이죠. 그래서 이 뇌 썩은 관점에서 보면 그 시절에 우리가 뇌가 썩어 있었다라고 또 그렇게 또 반성을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렇지.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사실 앞에서 겸허해질 태도라는 게 뭐 별거 있습니까? 그냥 내 바람과 다르게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그거를 그 자체로 받아들여야지. 거기에 뭔가가 있을 것이다. 뭐 야료가 있을 것이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고. 근데 뭐 괜히 썩었던 건 아니죠. 왜냐면은 발탁이 됐었잖아, 참여정부 때. 그래서 장관직도 했었고. 뭐 그렇기도 하죠, 네. 그게 컸지.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좀 다르게 생각해봐야 되는 거지. 정권의 장관 자리라는 게 어떤 위치인가, 아니면 정권의 인선이라는 게 어떤 위치인가, 어떤 의미인가,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지. 모든 인사들이 다 그렇게까지 절대적인 신임을 얻거나 절대적인 총의를 받는 그런 건 아니니까. 아무튼 이 뇌썩음에 관해서는 우리 스스로도 많이 뭐 우리라고 얘기할 것도 없다. 제 스스로 많이 참 돌아보면은 진짜 심각하게 계속 내가 썩어 있었구나. 지금도 언젠가 또 이후의 시간이 돼서 뭐 얼마간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지금을 돌아보면 또 지금 이 상황도 저 새끼 저 때는 또 저렇게 내가 썩어 있었구나. 그렇게 또 얘기하게 되는 거 아닐까. 그런 걱정이 들기도 하고. 지금도 그래요. 썩어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계속 그 자기 확신을 멀리해야 된다. 뭐 그래서 그런 생각도 들고, 이게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자기 확신이랑 어떤 열정 같은 게 굉장히, 그게 사실 나쁜 게 아니잖아, 절대로. 어떤 일을 하는데 자기 확신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한다는 게 뭔가 임한다는 게 나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독이 되는 상황이 너무 많단 말입니다. 특히나 이쪽 바닥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뭐 그 열정만으로 안 되는 것들이 많잖아. 이쪽 바닥 일들도, 그러니까 정덕질도 사실 열정만으로는 절대 안 되거든. 정덕질에서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물러설 때 물러설 줄 알아야죠. 뭐 저는 이제 크게 두 가지라고 봅니다. 자금력이 필요해. 일단 정덕질은 제대로 하려면은 자금력이 있어야 돼. 그래 좀 여유가 있어야죠. 네, 자금력이 있어야 되고, 최소한의 여유. 네, 자금력이 있어야 되고, 그 뭐 이렇게 뭐 열정과 냉정 사이 그런 영화도 있고 그렇잖아. 그 정말 열정과 냉정 사이를 줄타기를 잘해야 돼. 그런 균형 관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열정적인 사람은 일단은 부담스럽기도 하고, 누군가 타인을 설득하려고 할 때 부담스러운 면도 있을 수도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그 열정이나 열정 같은 것들이 결국은 그러니까 과하게 넘쳐 흘러 가지고 자기 확신으로 굳어져 버리면은 뇌가 썩어 버린단 말이지, 결국은. 그게 지나온 게 제가 한 10년 전쯤을 돌아보면은 결국 내가 그런 상태였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뭐 10년 전쯤 돈이 많았다는 얘기는 아니고 지금보다는 많긴 했다. 자, 그래서 뇌썩음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것도 우리 방송에서 생각해보면 숱하게 했던 얘기 같아. 또 자주 하는 얘기 같기도 해. 이제 항상 이제 하면서 네. 아씨, 네가 그럴 입장이야. 그러니까 뭐, 어떤 거기에 있어서는 할 말은 없습니다. 자기 반성적인 면이 강한 거죠. 사실은 이런 얘기들을 저희들이 계속 한다는 거는, 우리가 오죽하면은 닉네임이 비씨고 호구맨이겠냐고. 그렇지. 처음 시작할 때 그런 닉네임을 지은 이유가 뭐겠냐고. 겁나 낚여 있었었구나. 뭐 개뚜콩한테 막 10만 원씩 갖다 바치고 말이야. 아이씨. 괜찮아, 난 뻥콩 벽돌 나는 사람이야. 몸으로 때웠잖아. 나는 그러니까 돈이 더 아까운 것 같아. 아니야, 몸으로 때운 게 더 수치스러워. 치욕적이야. 평생 이불킥 해야 돼. 자,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이거 뭐 한 2, 3주 뒤에 우리가 그 연말 특집할
때 상황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이 계엄 정국이 계속 이어질 거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연말 특집 하게 되면은 올해 다나 우리도 뇌썩음을 해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게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문득 드네요. 자, 뭐 본내용으로 넘어갑시다. 그래서 네, 그 전에 저희를 도와주시는 고마운 분들 소개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후원 계좌를 통해서 엑스친S님, 웰컴퓨터님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제공입니다. 웰컴퓨터입니다.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 323번 길의 6 4역 2번 출구 앞에 있습니다. 070-8742-9595 051-271-0066 010-8691-0079번입니다. 트위터에서 웰컴퓨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에서 웰컴퓨터 @AIRSEE 숫자 12를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웰컴퓨터 007구도 있습니다. 오랜 조립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의 견적을 구성해 드립니다. 가성비 좋은 사무용부터 게이밍, 딥러닝용 같은 최고 사양의 PC까지 조립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나와 최저가 가격으로 만나보는 웰컴퓨터 견적을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전국 어디서든 AS가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한 배송에 사용하는 웰컴퓨터의 배송 박스를 미리 보내드립니다. 문제가 생긴 컴퓨터를 웰컴퓨터의 배송 박스에 넣어서 반품시켜 주시면 전국 어디에서도 웰컴퓨터의 서비스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웰컴퓨터를 통해 연락 주시면 사은품도 별도로 챙겨드리니까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새로운 이벤트가 또 오픈이 됐습니다. 네, 크리스마스 이벤트입니다. 네. 참여 방법은 이제 기존과 동일합니다. 또 이제 이 이벤트를 리트윗하시고 웰컴퓨터 계정을 X 계정을 팔로잉 하시면은 자동으로 응모가 되고, 이건 이제 추첨 날짜는 12월 23일 월요일에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당첨자 1명짜리 이벤트예요. 근데 좀 경품이 좀 셉니다. 경품이 뭐냐? 레노버 샤오신 패드 2023 와이파이 버전이라고 합니다. 와. 이게 이제 램 8기가짜리고 저장 공간이 128기가짜리. 그 다나에서 이제 한번 검색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직구가가 14만 원 정도 되더라고. 지금 환율 올라가지고 좀 오른 것 같아 보니까. 자, 그래서 꽤 유용할 것 같은데 이런 거 이제 요런 레벨인 것들은 좀 애매하거든. 사실 한 대 쓰면은 이래저래 좀 쓸모가 없는 건 아닌데 돈 주고 사기에 좀 애매한 경우들이 있어요. 뭐 저 같은 경우도 이거 지금 이제 모니터 이 방송 대본 읽으려고 리딩 하려고 산 요 태블릿이 한 대인데 딱히 집에 놔두면 쓸모가 많지는 않거든. 요즘 화장실에서 이제 SNS 보기용으로 잘 쓰긴 하는데, 그래서 요 경품 꽤 괜찮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좀 이번에 좀 여기가 오르는 것 같긴 하더라고. 많은 분들이 이제 벌써 이 댓글을 다시는 거 보니까. 그래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3일날 이제 발표하니까 딱 크리스마스 선물이네 이거는. 네, 다음은 달품은 농장입니다. 트위터 달품은 농장 DALPUMUN, 인스타그램 달품은 농장 농사짓는 문파 DALPUM 숫자 1입니다. 진한 풍미와 영양이 살아있는 청란, 청개육부터 친환경 우렁이쌀, 그리고 고춧가루, 참기름, 들기름, 서리태콩, 찰, 옥수수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품은 농장에서 건강한 우리 농산물로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라만까까입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라만까까를 검색해주세요. 머랭쿠키, 오란땅, 마들렌, 곡물쿠키, 구운 찰떡, 호두강정, 에그타르트, 소금빵 준비되어 있고 연말 한정 슈톨렌 지금 판매 중입니다. 절찬리에 판매 중입니다. 그리고 저기 라만까까 사장님이 저희한테 생강청을 2병을 보내줬어요. 지난주에 저한테 와가지고 이제 PC님께 지금 전달해드렸는데, 저는 이제 이거를 좀 아껴 먹으려고 네네 먹다가 계엄령 발표가 나가지고 빡쳐가지고 마치 이제 술을 마시듯이. 술을 마시기 이럴 때 저는 원래 빡치면 술 안 먹거든요. 빡칠 때 그러니까 부정적인 감정일 때 술 먹으면 부정적인 감정이 증폭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우리 좀 캄다운 하려고 이제 술을 안 먹으려고 하는 편인데, 마침 이제 생강청이 있길래 생강청을 연락에 좀 과음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결과가 보면은 저는 그 이제 라면가까에서 파는 제품들이 대체로 몸에 안 좋다고 생각하거든. 네. 왜냐하면 너무 맛있어가지고 과식을 하게 된단 말이야. 네네. 이것들이. 근데 뭐 그런 반면에 라면가까에서 나오는 제품들 중에 유일하게 이거는 몸에 안 좋은 게 아니다. 과음을 해본 결과 숙취가 없었기 때문에. 당 폭발했겠는데. 네. 뭐 이제 뭐 그렇게 당 폭발했으니까 이제 그래서 뭐 식초도 마시고 그랬는데. 자, 그래서 이거는 아마 당장 시판되는 제품은 아니고, 요거 지금 이제 지역 이제 동네 분들에게 많이 돌리기도 하고, 지금 이제 아르바르 지인들한테 많이 이제 지금 뭐 시제품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계획은 슈톨렌
지금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 상품 슈톨렌이 종료되고 나면은 아마 생강청을 판매하실 것 같은데 뭐 많은 기대 바랍니다. 이거 맛있더라고. 숙취가 없습니다. 과음에도 숙취가 있는 게 이상하잖아요. 맛이 없으면 모를까. 뭔가 생강청이 어떻게 숙취가 생겨? 뭔가 좀 몸에 열이 많이 나고 감기가 안 걸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이 생강청을 이걸 발효를 해볼까? 생강청 근데 이게 그 뜨거운 물에 타먹는 거 말고도 뭐 이렇게 에이드로 만들어 먹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활용법이 있더라고. 근데 이제 저는 그 활용법을 해보려고 했다가 이놈의 계엄 때문에 과음을 하고 말았다. 네네. 그래서 그래서 이놈의 계엄 이 내용으로 네, 가보죠. 이놈의 계엄 이야기를 해봅시다. 이게 이제 12월 23일 23시부터 12월 3일 23시부터 12월 4일 4시 30분까지 그러니까 몇 시간이야? 5시간 정도? 5시간 반 정도? 참 이런 계엄도 세상에 없을 거야. 아마 거의 사상 초유가 아닐까. 전 지구적으로 봐도 전 세계적으로 봐도 잘하면은 이제 가장 짧은 네. 비상계엄 뭐 기네스북에 오를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럴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래서 이제 요게 뭐 긴급 브리핑 내용을 한번 봅시다. 여기 이제 12월 3일 날 22시 23분에 갑자기 대통령 긴급 브리핑이 떴어요. 이거를 10시 40분인가 네. 지인 중에 한 분이 네. 캡처를 해가지고 보냈어요. 네, 그때까지 몰랐어. 이거 한 걸. 네, 몰랐어요. 어. 그러니까 캡처를 보내서 뭐 누가 또 이런 거 주작해가지고 돌리냐 네. 한 소리 했거든. 네. 진짜더라고. 저는 이제 원래 그날 좀 보통 안 그러는데 한 9시쯤 돼서 잠이 들었어요. 네. 근데 좀 이제 숙면 취하는 그런 모드였거든. 그래서 간만에 수면 패턴 다시 바꿀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문 마음으로 이제 잠이 들었는데 뭐 화장실 가는 것도 아닌데 갑자기 10시 한 40분 전에 퍽 깬 거야. 왜 깬지 모르겠어 지금도. 근데 깨가지고 잠깼지 그러. 잘 잤는데 그러고 있다가 이제 컴퓨터를 켰는데 컴퓨터 켜가지고 이제 유튜브 들어가 봤더니만은 대통령 긴급 담화라고 뜨더라고. 그래서 아니 뭐야 내가 낮에 난 이제 낮에 한 건 줄 알았어. 당연히 낮에 하잖아요 보통 대통령 이름 발표를. 그래서 뭐 낮에 내가 놓친 게 있었나 보네. 그러고 딱 들어갔는데 뭐 이제 그게 라이브였던 거야. 라이브 해가지고 처음부터 못 보고 중간에 이제 하다가 갑자기 비상계엄이라는 말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게 이제 수사적 표현이라고 생각했어요 처음에. 뭐 경제가 어렵고 하니까 뭐 경제 비상계엄을 선언한다 그런 식의 이제 수사적 표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닌 거야. 그러면 계속 이게 뭔 소리야 하다가 이제 이게 진짜 계엄이라는 걸 알게 되니까 드는 생각이 막 뭐 이제 많은 분들이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반응들을 보이셨는데 주로 이제 뭐 자녀분들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일반적인 사회인들이 이제 좀 걱정이 크죠. 당연하잖아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뭐 걱정이나 이제 뭐 좀 불안 같은 그런 감정보다 짜증이 팍 드는 거야. 왜냐하면은 지금 법상으로는 계엄을 대통령이 발의한다고 해도 이거 국회 통과 안 되면은 계엄이 선포가 안 되거든. 정상적이라면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거 뭔 개소리야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뭐 국회에서 어떻게 하려고 지금 뭐 이거 좀 뜬금없이 나와서 오밤중에서 계엄 타령을 하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확 짜증이 나는 거야.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드는 생각이 이재명 생각이 드는 거지. 그래서 짜증이 2배로 났다. 근데 아무튼 요 담화문 뭐 이게 라이브로 방송 보신 분도 있겠지만 한번 이것도 이제 한번 읽고 좀 까볼 만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을 가져왔는데 이거는 좀 지랄 같은 거기 때문에 제가 읽겠습니다. 비씨님 목소리를 읽는 것보다 아니요, 제가 읽게요. 제가 읽죠. 네. 뭐 어려운 거라고. 이게 이 계엄을 처음 선포할 때의 윤석열 대통령의 긴급 브리핑 크게 두 부분으로 그렇죠. 나눠집니다. 두 파트입니다. 이제 네. 앞쪽은 그 계엄을 발의하게 된 이유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고 이제 뒤에 보면 비상계엄을 발의한다는 선언이 이제 뒤에 들어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일단 앞부분을 보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하였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입니다. 그렇죠. 이거 사실 좀 심각하죠. 그렇게 계속 실패하는데 네. 계속 실패하는데도 계속 밀어붙이고 있죠. 그러니까 뭐 여러모로 좀 성이 안 차고 어떻게 저런 인사가 뭐 장관이나 뭐 그런 자리에 앉을 수 있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뭐 인사청문회 때 이제
그 뭐야 부정적 입장을 부정적 결과를 낸다든지 뭐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 요건에서 뭐 탄핵 요건이 성립이 안 되는데 계속 탄핵 발의한다는 거는 이거는 그냥 쇼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발목 잡기밖에 회방 놓기인 거지 말 그대로 이거는. 맞습니다. 아니 타율이 무슨 야구 선수 타율 정도 나와줘야지. 그렇죠. 3할 정도는 뭐 10명 보내면은 3명 정도는 정말 탄핵이 인용이 되거나 뭐 그런 거라도 해야지 좀. 그 맨날 검찰 욕하면서 뭐 검찰 그 기소시키는데 뭐 유죄 선고율 뭐 이런 거 갖고 와가지고 지금 또 그 중앙지검장도 또 탄핵시켜놨잖아요. 네 그렇죠. 탄핵 걸어놨잖아. 그 바람에 지금 이제 이 기업령 관련해서 수사 제대로 못하게 생겼어. 네.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 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 대책 예비비 1조 원, 아이 돌봄 지원 수당 384억 원, 청년 일자리,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 1천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심지어 군 초급 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 근무비 인상 등 군 간부 처우 개선비조차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러한 예산 폭거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입니다. 이래놓고 지금 지역 상품권 2조 원, 네. 지역 상품 지원 예산 2조 원 또 집어넣었잖아, 밀어넣었잖아. 네, 밀어넣었죠. 이거 진짜 이게 명분이 없어요. 뭐 경찰이 그때 뭐 저기 민주노총 집회 때 과잉 진압할 때는 이후로 경찰 예산 다 그 예비비 다 삭감했잖아 이런 식으로. 네네. 그리고 뭐 검사 예비 검찰 예비비도 뭐 이재명 검찰 예비비 경우 이재명 때문에 삭감을 잘라버린 그거 예비비가 아니라 특활비죠. 아 특활비네. 예. 특활비들 그렇게 잘라버렸잖아. 참 이래놓고 그러니까 완전히 사회 불안을 조장하면서 사회 불안을 일으킨다고 저 정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꼴인 거지 이거는. 그러니까 특활비 사용이 있어서 불투명한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을 이유로 특활비를 삭감을 시켰는데 특활비 사용이 투명해져야 된다는 것은 민주당 주장이 맞죠. 예, 그러니까 불투명한 부분은 계속 줄여 나가고 이제 해야 되는 건데. 근데 이제 뭐 특히나 이제 그 수사기관 같은 경우 수사 특성상. 그렇죠. 임무 특성상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예산에 있어서는 뭐 이게 무슨 수사 때문이다, 뭐 이거를 다 당연히 밝힐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사후 처리라도, 그러니까 나중에 이렇게 사용되었다. 그렇죠. 이런 거를 이제 감사할 수, 결산을 할 수 있게끔 해나가는 게 중요하지. 일단 그냥 다 쳐내버리는 이거는. 그 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지. 뭐 이제 이래놓고 이럴 때 뭐 국회의원 활동비 늘리고 그런 것들도 나 지금 지적되고 있고. 그러니까 지네 거는 하나도 안 건드리고. 얘네도 특활비가 있거든요. 니네도. 그렇죠. 쥐들도 특활비가 있죠. 예전에 홍준표가 무슨 그 법사위원장인가 당 대표 할 땐가? 그 당 대표 할 때. 집에 갖다 줬다. 씨, 뭐야 이 아저씨 진짜. 존나 당당하게. 살림에 못해 썼다. 야, 진짜. 존나 당당하게. 뭐 무슨 상남자야 이거는. 미친 거지. 그건 상남자가 이제 미친 게이지. 아, 진짜. 그리고 뭐 돌봄 지원 예산,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다 잘라버리면은 결국 대통령 인기만 더 떨어지게 만드는 그런 의도이기도 한 거고, 한편으로 보면은. 그다음에 뭐 R&D 예산 쪽도 많이 건드려서 삭감시켰다고 하고. 그냥 전반적으로 다 잘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 이번 주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사실 그렇죠. 에피소드를 꾸려 나가려고. 그래서 이제 주초부터 뉴스 하나하나 계속 한 개씩 주워 모아 담고 있었는데 갑자기 씨발 진짜 갑자기 대통령이 하지 마. 이거나 해. 자다 일어났는데 정신없이 자다 일어났더니 뭐 뜬금없이 이게 터져가지고. 나 그때 야근 중이었단 말이야. 아, 또 그날 그래가지고 몰랐구나. 뉴스를 바로 몰랐구나. 바로 몰랐죠. 그래서 가뜩이나 자면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와 잠이 싹 달아나더라고. 아주 그냥. 미쳤네. 이렇게. 비씨님은 그냥 어이가 없었다. 어이가 없었어. 진짜 어이가 없고 뭔 대책으로. 그리고 이게 하여튼 이건 또 이따가 나오게 될 겁니다. 자 다시 이제 브리핑으로 돌아올게요.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들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입니다.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 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뭔가 이제 자유민주주의라는 이 말이 좀 많이 거슬리는 면이 있고 일단. 뭐 거슬리죠. 네, 근데 이제 저쪽 진영 워딩이니까 그렇다고 치고. 근데 대체적으로 여기까지 문제 의식은 뭐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많죠. 많기는 한데 이게 근데 이제 이게 내란을 획책했다. 뭐 그런 표현들은 좀 과하기도 이건 하고. 과하죠. 그리고 이제 이 지금 국정 마비를 오로지 민주당 탓으로만 돌리려는 그런 의도도 읽히는 면이 있는 거죠. 민주당이 발목만 안 잡아도 내가 일을 똑바로 할 텐데 민주당 때문에 일을 못 한다 그랬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긴 하지. 어쨌든 뭐 이렇게 얘기해야 개엄하겠습니다라는 되니까. 아니지. 근데 여기까지 문제의식에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데 이것들이 개엄할 거리는 못 된다는 게 문제인 거죠. 사실은. 왜냐하면은 이게 굉장히 과장돼 있거든요. 네. 내란이 아니고 국정이 마비 상태? 국정이 마비 상태까지는 아니지. 근데 이제 매우 잘 안 돌아가는 건 맞고. 사실상 근데 대부분의 국무위원들은 일단 무사하잖아. 그 이제 내년 예산안 같은 경우는 지금 예산안 민주당이 저렇게 계속 발목 잡아버리면은 내년에 국정 운영이 어려워지면은 있을 수 있죠. 네, 맞습니다. 어쨌든 근데 민주당이 이제 그렇게 해서 예산안을 예산 특위에서 통과를 시켜버렸잖아요. 네. 예, 그 상황에서 이날 낮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거 표결 처리 안 하겠다. 여야 다시 한번 합의해서 합의안으로 만들어서 갖고 와라. 네. 이렇게 붙잡아둔 상태였거든. 그리고 또 이제 이재명은 이제 거기서 이제 거드름을 피웠죠. 윤석열 대통령은 예산안 복구시키고 싶으면 나랑 이야기하자 그렇게 이제 거드름을 피우기도 했죠. 예, 근데 어쨌든 이게 통과가 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도 우원식이 그래도 좀 눈치가 있다. 국회의장으로서 최소한의 역할은 최소한의 역할. 그리고 아마 이제 독박 쓰기 싫어서 이 느낌도 있지만 그냥 바로 통과시켜 버렸다가 국회의장으로서 너무 면이 안 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한 번 정도는 이렇게 물려주는 뭐 그런 쇼였을 수도 있긴 하지만 일단 그날은 일단 멈춰놨다. 홀드를 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개엄 이거 개엄의 이유가 되지 못해요. 그러니까 전혀 이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이렇게 모기 잡으려고 막 집에 거의 모기 잡으려고 집에 불지른 격이라고 해야 될까 이거는? 그러니까 문제가 있고 문제가 나름 심각하다는 것도 다 맞는데 이게 막 당장 막 나라가 무너져 내리는 뭐 그리고 여기 표현대로 풍전등화에 이거는 좀 많이 상황 인식이 너무 과장돼 있다. 근데 이게 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엔 이게 상황 인식이 과장된 표현이라고 얘기를 하겠지만은 저는 이게 윤석열 대통령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불러야 할까? 지금 연 대표님도 윤석열 씨라고 부르기 시작하셨던데 대통령 인정 못하겠다고. 말해봐. 윤석열이라고 합시다. 네네. 윤석열의 입장에서는 이게 저는 이 담화문의 진정성을 자기 진정성을 담아서 쓴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네. 본인은 정말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숨이 막히겠지. 그러니까 뭐 이제 국정 발목 잡히는 것도 숨이 막히지만은 이 정말 나라 넘어가게 생겼다. 그런 식의 위기감을 충분히 가졌을 것 같아. 이 양반의 정신 세계를 좀 더 이따가 들여다 보겠지만은. 네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이 뭐 많은 분들이 실제로 이 긴급 담화문 나왔을 때 초기에 요 문단까지는 그냥 그렇지 그래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너무해. 그거는 안단 말이야.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요 문단까지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하는 입장이었거든. 근데 이제 이 다음 문장부터 이제 사람들이 이게 뭐 개소리야 이렇게 되는 거야. 네, 이제 그 문제 뒷부분으로 가겠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자유라는 말이 계속 나와. 이거 거의 무슨 라임이야 라임. 저는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이거 뭐 프로레슬링 거의 기믹 기믹 플레이 같아. 프로모 찍는 거야. 이번 레슬매니아에서 이 반국가 세력들을 내가 반란군 새끼들 탱크로 밀어버린다. 그 수준이지 거의.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폐악질을 일삼은 만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저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겠습니다.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 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들께 다소의 불편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자유 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 정책 기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믿겠냐고. 이게 이제 복선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선이 원래 있었던 거예요. 이날 전날, 그러니까 12월 2일 날 충남인가 어디 이제 시장을 방문했거든요. 윤석열이. 네. 이때 이제 그 시장 안에서 이제 그 들을 수 있는 라디오 방송, 그러니까 시장 그 상가 방송. 네네. 거기 나와서 마이크를 잡았어. 거기 이제 녹음실 마이크를 잡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국민 여러분 저 믿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뜬금없이. 네. 그게 이제 복선이었던 거야 사실은. 다음 날에 이제 이거 지르려고 하는 복선이었던 거야. 그래서 이제 뭐 이날 이제 너무 뜬금없이 갑자기 이게 나와가지고 뭔 뜬금포로 뭔 비상계엄 뭐 되게 충동적이다. 혹은 이제 술 먹고 좀 뭐 빡돌아서 이러는 거냐 그런 식의 반응들이 많았는데 이제 이어서 얘기를 하겠지만은 사실은 이게 그런 건 아니었다. 좀 어느 정도 준비 계획을 가지고 시작한 거는 실행한 것 같긴 하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참 진짜. 뭐 BC님도 계엄 옛날에 겪어봤었나? 전두환 때 그때 몇 살이었지? 전두환 때 1세였습니다. 1세였습니까? 네. 저는 이제 그때 미취학이어가지고 80년이니까 내가 미취학 맞지? 그치? 초등 들어가기 전이어서 뭐 계엄령 떨어진 것도 몰랐고 사실. 저는 그러니까 계엄 때 누워 있었죠. 벌써 이제 계엄하면 이제 통금 야간 통행 금지 같은 거 내리고, 네. 그다음에 또 이제 뭐 불신 관문 같은 거 강화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때 사실 뭐 미취학 시절에 뭐 밤늦게 싸돌아다닐 일도 없고 자죠. 그냥. 그리고 돌아다닌다고 누가 뭐 군인이 날 붙잡고 검문을 하겠어. 민증도 없는데. 그래서 사실상 저는 이제 뭐 계엄이 뭔지 잘 모르긴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실제로 머리 굵어지고 나서는 당연히 저도 이제 처음 겪어보는 계엄령이었긴 했죠. 근데 이제 짜증만 났다. 근데 왜 짜증이 왜 뭐 걱정이나 불안이나 공포 같은 게 안 느껴지고 짜증만 났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은 제가 대담한 인간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사회가 이만큼 와버렸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엄 지른다고 해서 계엄령이 그렇게 착착착 발동이 돼가지고 순식간에 막 군사 통치 체제로 넘어간다든지 그렇게 될 수는 없다라는 그런 확신이 저도 제 은연중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별로 불안감 같은 거 가지지 않았고 실제로도 결국 이제 5시간 반 만에 이 계엄령은 이제 해제가 되고 마는 이제 그런 천국이 벌어졌습니다. 이 천국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건 완전 진짜 코미디죠. 네,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죠. 네, 그래서 이 윤 대통령의 윤석열의 담화문 발표가 있고 나서 곧 이어서 계엄사령부의 포고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024년 12월 3일 23시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네. 자,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 이것부터 위헌이죠, 사실. 예, 이것부터 위헌입니다. 네. 법률 위반입니다. 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 선동을 금한다. 네. 그러면 자유민주주의 체제. 네.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야, 그럼 계엄령 계속 갔으면 우리도 방송 통제되는 거 아니었어 이거?
아 우리는 언론은 아니니까 상관없. 언론은 아니긴 한데 이 스튜디오에 계엄군이 들어왔을 수도 있어요. 아 그렇겠구나. 네. 그래서 막 녹음하는데 저기 막 군인 하면 앉아가지고 막 모니터링하고 있고. 뭐야 이 듣부잡 새끼들은 하면서. 아니, 난 그러면 이제 막 그 밀덕 관점에서 아씨 저 홀로 사이트 어디 거예요? 그러고 막 저 한번 봅시다 막 그러고 그럴 것 같은데 우리 밀덕 방송이에요. 막. 순식간에. 순식간에. 자, 그다음에 4번 사회 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 행위를 금한다. 그다음에 5번 여기서 또 많이 황당하셨다는 분들 제법 예, 많습니다. 골 때리죠 좀. 예.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개헌법에 의해 처단한다. 이거 이제 사실 좀 윤석열의 그 개인적인 감정이 많이 들어간 그런 내용 같죠. 네. 자, 그리고 마지막 6번째. 반국가 세력 등 체제 전복 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예. 그래서 이상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개헌법 제9조에 의하여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개헌법 제14조에 의하여 처단한다. 문장만 넣고 보면 살벌한데 포고문 자체가. 근데 이것들도 그냥 보는 순간 그냥 저는 비웃음만 났던 거예요. 뭔 개벽다구 같은 소리야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먼저. 그냥 저는 딱 한 단어만 이날 밤에 하루 종일 계속했습니다. 네. 미쳤네. 미쳤네. 이 새끼들 미쳤네. 네. 뭐 저는 이제 연병안에 예. 뭐 그런 이제 비슷한. 군대 있을 때 정말 많이 듣고 많이 썼던 네. 네, 단어죠. 미쳤냐? 네, 이거죠. 예. 자, 그래서 이 비상기한 발표를 접하고 어떤 심정이었나 앞서 이제 미쳤다 그런 네. 말씀을 하셨다고 했는데 저는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별로 이제 뭐 막 공포, 불안, 걱정 이런 것들은 없었다. 어차피 금세 해제될 거라는 생각 그런 믿음도 있었어요. 사실은 해제 저거 얼마 못 간다. 저거 국회에서 금세 막힌다. 그런 생각했었는데 실제로 이제 그래서 뭐 이제 그날 밤에 국회에서 바로 긴급하게 거의 한 이거 발표되고 2시간 안 돼가지고 그렇죠. 바로 소집돼가지고 이제 네. 회의 12월 4일 0시 48분 이렇게 네. 돼 있으니까요. 2시간 조금 넘었구나 네네. 시간상으로는. 그래서 예. 그러니까 담화문 발표 시간으로 하면은 이제 2시간이 조금 지난 네. 시간이었습니다. 계엄령 선포로 따지면은 이제 2시간 안 걸렸던 거죠. 11시부터 이제 선포가 되고 공식적으로 이제 계엄령이 발동이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날 그 풍경을 보면은 이재명 같은 경우에 라방을 켰어요. 유튜브 라방을. 예, 그랬다고 했죠. 예. 그리고 이제 담장 넘어가지고 담을 넘는 것을 네. 라이브로 보여줬죠. 그러면서 이제 한 얘기가 뭐 굉장히 상반된 얘기였어요. 군인들이 지금 총칼로 위협하고 있다. 국회를 틀어막고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국민 여러분 나와서 지켜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거든. 라방에서. 그러니까 이재명이 저는 왜 담을 넘었는가. 이게 이제 쇼라고 많이들 말씀하셨지만 네. 이재명은 나름 목숨을 걸고 담을 넘은 걸 수도 있다. 왜? 아 정말 이 새끼 제일 잡혀가기 쉬운 1순위거든. 아니 근데 그 저기 박지원 같은 경우는 정문으로 통과를 했거든. 아 영감은 뭐 내가 사법 대상도 아니고 영감은 괜찮지. 아 그러니까 이재명 캥기는 게 많으니까. 이재명은 캥기는 게 많고 정적이잖아. 정적이니까 아 내가 제일 위험해 하고서 일단 나부터 살아야겠다. 그래서 빨리 담을 넘어서 사람들 있는 대로 가야 돼.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또 사실 지도자 리더감이 못 되는 게 뭐 자기가 설령 그렇게 이제 혐의가 많이 묶여 있는 상태라고 해도 저 같으면 그 상황에서 오히려 당당하게 가다가 체포되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것들이 더 정말로 시민들을 어떻게 선동하고 싶다고 해도 저 같으면 나를 던질 것 같거든 그때는. 아 무서운 거야. 이재명은 무섭지. 끌려가는 게 무섭다. 아, 무섭지. 옛날에 그 어디 그 집에 숨어 있었잖아. 170석짜리 야당 대표인데. 뭐 그러니까 이재명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게 쇼가 아니라 정말 살기 위한 몸부림이었다. 이 담을 넘어서 빨리 사람 있는 대로 가야 돼. 막 우리 편 있는 대로. 그리고 빨리 나의 지지자들 나를 와서 실드 쳐줘. 이거 완전 고기방 배달라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총알바지에 달라는 소리인데 그게 어떻게 국민들한테 대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 상황이 오히려 지금 여기가 위험하니까 오지 말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오지 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럼 국회에서 네. 민주당이 단호하게
국민이라고 뭐야? 불안해하지 마라. 우리가 막을 수 있다. 비상계엄 해제시키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와서 지켜달라 이딴 소리를 한다는 거야 여기서. 그리고 이제 뺏지는 아니지만 안기령 같은 경우는 이날 이제 그 경군 707 요원으로 그러니까 707 부대원으로 보이는데 이 사람 실랑이를 벌였는데 총 붙잡고 군인 총 붙잡고 실랑이를 벌였죠. 네, 실랑이를 벌였는데 악을 바락바락 쓰면서. 그거 사실 저는 도발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게까지 할 상황이 아니었어요. 할 상황이 아니었죠. 전혀 아니었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물론 일부 그 군인들이 그 국회 본회의장에 이제 비품 창고 쪽으로 이렇게 창문 깨고 들어가가지고 뭐 기물은 파손이 됐죠. 뭔가 이제 위협적인 상황이 펼쳐져가지고 국회 보좌진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국회 당직자들 뭐 이런 인원들이 이제 스크럼을 짜서 막기도 하고 그런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었는데 그래도 대체로 묵등글에서 보면은 이렇게 나댈 상황은 아니었다. 그렇죠. 차분하게 충분히 뭐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들도 신분증 보여주고 국회로 입장하고 있었고 그게 이제 그건 좀 이제 혼선이 있는데 이게 시간대별로 달라요. 출입 완전히 통제했던 타임이 있었고 이후에 부분적으로 관계자들만 출입하게 신분증 보고 관계자들만 출입하게 하는 그런 또 타임이 있었고 다시 또 막히는 타임이 있었고 그래가지고 이준석이 막혔지. 그렇죠. 이준석은 그래도 막히는 타임에 또 와서 못 들어가고 그런 케이스들이 있었거든요. 이준석은 막혔는데 근데 어쨌든 190명이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촬영 기자들도 들어갔거든. 그렇죠. 그래서 안에 내부 여러 곳곳에서 이제 생방송이 이루어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근데 이제 안기령은 뭐 잔다르고요, 지가. 근데 이제 BBC가 저는 이거 굉장히 겉핥기라고 보는데 이거는 BBC에서 이제 안기령을 엄청 띄워줬거든. 인터뷰를 하면서 무슨 뭐 총칼을 뭐 몸으로 막아낸 여성이 있다는 소리를 하는데 개 오버죠. 개 오버죠. 개 오버고. 근데 굉장히 그 유럽식 스타일 보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걔네는 시위가 굉장히 폭력적으로 이루어져도 물론 이제 잡혀가는 사람들은 잡혀가지만 그게 아무렇지 않은 나라고 우리나라는 그거랑은 조금 결을 달리하거든. 톤을 달리하죠. 시위라든가 집회가. 그리고 이날이 이제 그 출동한 지금 군인들 뭐 실탄을 가지고 있냐 안 가지고 있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그 각급 부대 최고 지휘관들이 이제 지휘관들 중에 몇 명이 언론에 인터뷰를 했거든. 뭐 707 특임대 지휘관도 인터뷰를 했고 그다음에 1공수 사단 1공수 여단 정도 특전여단 여단 정도 인터뷰를 했고 수방사에서도 인터뷰를 하고 했는데 이 관련해서 보면 좀 뉴스가 혼선이 있었어. 이제 JTBC였나 SBS였나 거기에서는 뭐 이제 그 수방사 일반 기관병 인터뷰를 따가지고 자기들은 아예 빈총만 들고 갔는데 707은 실탄을 장전해서 갔다. 그거 이제 어떤 그 기관병이 이야기거든. 그 인터뷰를 그대로 내보내가지고 707이나 1공수는 실탄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보도를 한 적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봐서는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닌 거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현장 지휘관들의 인터뷰를 보면은 다들 실탄을 지급을 안 했어요. 모의탄이나 공포탄 챙겨간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가지고 지휘관 차량에만 뭐 실탄을 500발 정도 가지고 있었다. 근데 지급은 안 했다. 그런 것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나타난 얘기거든. 그래서 실탄이 없었을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지금 707 같은 경우에는 그 현장에서 나온 사진들 보면 노른쇠에 파란색 스티커가 붙어 있어요. 이거 그 팩트 파인드에서 잘 짚었던데 노른쇠에 파란색 그 저기 테이프 붙어 있는 거 그건 뭐냐면은 그 모의탄용 노른쇠거든. 공이 없는 거야. 공이 없고 모의탄 자체가 발사체도 아니고 그래서 사실상 빈총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렇게 봐야 되는 게 타당하고 그래서 뭐 총칼은 몸으로 막았는데 이거는 그리고 그렇습니다. 총칼 이게 자연스럽게 총칼이라 그러는데 총에 대검 안 붙어 있었어요. 총에 대검 요즘 총에 대검도 안 낍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안 끼지. 근데 이제 아마 실전 상황이라고 하면은 끼겠지. 실전에서도 대검으로 쑤시고 할 일이 거의 없어요. 지금 총검수를 없애내 많이 하는 지금 추세인데 아직 안 없앴잖아. 어쨌든 칼이 없었다고. 칼 없었다고. 근데 뭔 총칼이야. 뭐 총칼을 몸으로 막네. 그건 심각한 오바 쌈바다. 그리고 안기령이 그렇게 민주주의 체제에 부합하는 인물이었는지 한번 좀 짚어보고 그딴 식으로 뜨는 거. 근데 외신에서 이런 식으로 이게 이미지 메이킹에서 오판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뭐 대표적인 게 이제 그 뭐 완벽한 언론이라는 건 없는 거거든요. 버마의 이제 아웅산 수치 같은 경우에 예. 뭐 외신에서 엄청나게 띄웠는데 알고 봤더니 막 그 저기 뭐야 소수 문제 학살하고 뒤로는 네, 맞아요. 엄청 부정부패 저지르고 그러고 있었던 거죠. 뭐 그런 케이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BBC 그 한국 지부가 그동안에 좀 괜찮은 보도들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번 그랬죠.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실망스러웠다. 이딴 식으로 그냥 겉핥기로 이미지 메이킹을 하냐. 그냥 사진 한 그 장면 하나 가지고 그 어떤 거기에 관한 맥락이나 비하인드 스토리 같은 것도 제대로 짚어보지도 않고 그렇게 보도를 할 수가 있냐 그런 좀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또 이제 이날 조국 같은 경우는 그 사람들 모여 있잖아. 단상 설치해달라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 누구한테? 물론 뭐 저기 뭐 그쪽에도 뭐 급하게 집회 모은 관계자가 있었나 보지. 아니 네가 들고 나오던가 이 시기야. 아니 무슨 단상이야. 지금 국회 들어가서 표결하고 해야지. 거기서 뭐 사람들 선동할 일 있어? 아 맞네. 이 새끼 의원이잖아. 그러니까 이 보면은 지금 이제 뭐 그러니까 제1당이랑 제2야당 이 당대표라는 작자들이 보면 나와서 선동질할 생각만 하고 있는 거야. 이 상황에서 둘 다 공교롭게도 사법 리스크에 묶여 있는 몸이고. 그래서 조국 같은 경우 지금 이제 12일 날 원래 판결이잖아. 대법 판결이잖아. 근데 뭐 연기 요청했어요. 판결 연기 요청했죠. 이재명은 대장동 재판 어제 있었던 대장동 재판 불참했고. 네. 아주 지금 그리고 뭐 이재명은 또 이제 그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도 했지. 뭐 이것이 오히려 또 기회가 될 수 있다. 너의 기회. 그러니까 숨기지를 못하는 거죠. 이제 여러 인터뷰에서 보면은 굉장히 만면에 화석이 도는 그런 표정을 이날 그 국회에서 표결할 때도 보면 찍힌 사진들 보면은 뭐 그 전에 라방할 때만 해도 막 심각한 상황이고 국민들 지켜달라고 나와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그 새끼 안에 들어가서 징글벙글하고 있잖아. 아주 입이 막 진짜 귀에 걸려 있잖아. 민주당 것들이랑 같이 입꼬리가. 함께 네. 예. 웃고 자빠졌던. 그리고 이제 그 이 다음 날부터 보면 이재명이 화장을 엄청 두껍게 하고 계속 다녔거든. 네.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좀 지적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저 미친 새끼 아니냐, 뭐가 좋다고 화장하고 다니냐 그랬는데 이거는 나름의 맥락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CNN 인터뷰도 하고, 그러니까 뒤로 언론사 인터뷰를 많이 했어요. 외신 인터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 나름대로 뭐 무대 화장인지 그렇게 메이크업을 하고 다닌 것 같긴 한데 얼굴 허옇게 떠가지고 꼴보기도 싫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렇게 CNN 인터뷰에서 보면 표정을 못 숨겨요. 그리고 이렇게 워딩도 굉장히 천박하고 자기 기분 좋은 걸 못 숨기는 그런 워딩들 있잖아. 네네. 그런 양아치 말투로 계속 인터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CNN에서도 뭐 CNN 인터뷰, 그러니까 CNN 기사인지 아니면 CNN 인터뷰를 가지고 다른 그 영자 언론사에서 낸 보든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표정까지 붙었어요. 그 뭐야 차기 대통령 될 거라고 생각해서 만면에 화색이 가득한 제1당 뭐 야당 대표 이런 식의 표제가 붙은 기사도 나오고 그랬어요. 실제로. 그래서 지금 외신에서도 다 간파하고 있는 거예요. 이재명이 어떤 인간인지. 근데 이제 그런 반면에 좀 한동훈 같은 경우는 뭐 이따 또 추가로 얘기하게 될 것 같긴 한데 좀 이번에 좀 스탠스를 잘 잡은 것 같아요. 처음부터. 굉장히 좀 뭐랄까. 사실 뭐 자기 앞가림 뭐 어떻게 뭐 하고 할 것도 없긴 하지만은 좀 그러니까 사회를 먼저 생각하고 사회 불안을 최소화시켜야 된다. 그렇게 보이는 태도나 그런 말들을 많이 했어요.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은 뭐 제가 이제 이재명을 싫어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면 또 뭐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긴 하지만은 여러모로 봤을 때 한동훈이 이번엔 처신을 잘했다. 뭐죠? 그렇게 이제 뭐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재명은 국민 여러분 국회로 나와 주십시오. 국회로 모여 주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마치 이거는 뭐 우리의 해석입니다만 네. 자기를 좀 지켜달라는 것처럼 네. 보이는데 한동훈은 실제로 지켜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나와서 지켜달라고. 한동훈 같은 경우는 그 군인들이랑 이 계엄은 불법적인 거니까 네. 참여하지 말라. 네네. 그렇죠. 군인과 네. 경찰들은 네. 경고망동하지 마라. 네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네. 이렇게 들어가서 그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동참했죠. 일부 전부 국민의힘 모두가 모인 건 아니지만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190명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통과를 시켰죠. 자, 그래서 이 계엄이라는 게 좀 뜬금없었잖아요. 10시 한 40분경에 갑자기 대통령이 이렇게 긴급 담화로 나와가지고 뜬금이 없었는데 그동안의 정황들을 보면 좀 계획적이었다. 그러니까 계획을 하고 있었다라고 이제 짚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707 특임대가 그 국회 예산 국회 본회 예산 주요 인사 명령을 이제 주요 인사 뭐 체포 명령을 하다를 받았는데 요건 이제 당일날 받은 거고 그 전날부터 비상대기 중이었어요. 707 특임대가. 근데 이제 비상대기 명목은 뭐였냐면 북한의 어떤 뭐 긴급 소요 사태가 발생할 것 같기 때문에 비상대기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헬기 타고 가야 될 수도 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12월 2일부터 707 특임대는 부대에서 비상대기 상태였고 그리고 이제 그거 말고도 좀 이제 그 계획을 하고 있었구나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이런 게 있습니다. 12월 2일 날 수도권 소재 군병원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중에 일부 군병원에서 그 환자 전시 분류 작업 훈련을 실시를 했어요. 이게 뭐냐면은 전시에는 이제 상황이 급박하니까 그리고 의료 캐파가 굉장히 한정적이다 보니까 이 환자를 환자를 위중함 상태를 이렇게 분류를 해요. 그래가지고 치료에 우선순위를 두는 거야. 네. 뭐 이제 웬만하면 뭐 다리 부러지고 그런 것들을 좀 냅두는 거지 이를테면은 당장 수술하면 죽을 환자부터 먼저 재빨리 이제 그 수술하고 그렇게 하는 이제 그 분류 작업인데 이게 이제 전시 분류 작업 훈련을 갑자기 실시를 한 거야 12월 2일 날. 그리고 군의관들한테 개인 장구류 점검하고 그다음에 의료 장비들 점검하라라는 명령이 갑자기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가 맞물리니까 뭔가가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지. 근데 이것들이 이제 사실은 그 다음 날 계엄령을 발휘하면서 실제로 이제 무력 충돌이 발생해가지고 부상자들이 속출했을 때 군병원에서 치료하려고 미리 준비한 게 아니냐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정황들이 사실은 이게 뭐 윤석열이 갑자기 12월 3일날 갑자기 삘 받아서 계엄하겠습니다, 계엄할 거야 그러고 나온 건 아니고 진작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고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준비된 경험이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앞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12월 4일 자정 넘어가지고 00시 48분에 이제 비상계제 해제 요구안이 결의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생각을 잠시 하긴 했어요. 네. 뭐 이게 정상적으로 국회에서 이제 계엄 해제를 요구를 했는데 들을까? 근데 이제 이 시점에서 이미 저는 손발이 잘린 거라고 봤어요. 왜냐하면은 이 당초 목적은 아예 국회 진입을 차단해가지고 이 결의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목적이었잖아. 국회로 왜 갔습니까 군인들이? 그렇죠. 그거 하려고 네. 보낸 거지 원래. 근데 거기서 뚫려버렸기 때문에 거기서 뚫려버렸다는 건 군인들이 제대로 통제가 안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면은 뭐 대통령이 계기거나 말거나 무슨 수로 버틸 건데 군인들이 안 따라주는데. 아니 이제 예를 들어서 옛날에 뭐 네. 전두환이라던가 네네. 뭐 전두환이라고 하죠. 전두환이 움직일 수 있는 부대가 네. 한정돼 있었잖아요. 네네. 한정돼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부대가 다 전두환한테 장악된 건 아니었고. 근데 이제 그 한정된 부대들이 착착착 전두환을 수족처럼 움직여줬잖아. 그래서 그래서 쿠데타가 성공했던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늦었지만 이제 뭔가 그 손발이 맞는 애들이 올 수도 있는 거거든. 아니야. 근데 이제 이거 당초 비밀리에 준비했던 얘네들이 선발인 거지. 이거 말고는 윤석열이 선발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선발이 있으면 다른 선발을 여기에 투입을 했겠지. 제일 자기 입맛대로 움직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플랜 B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거였지. 근데 이제 플랜 B는 사실은 군의 움직임에서 나온 플랜 B는 아니고 다른 의도에서 이제 플랜 B를 찾아야 되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4시 25분에 윤석열은 이제 계엄 해제를 발표를 합니다. 요 이제 그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을 결의를 하고 나가지고 한 3시간 정도 이제 인터벌이 있었잖아요. 네. 이 동안에 좀 대통령이 연락 안 된다. 잠수 탔다. 혹시 술 처먹고 디미자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 듣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이 3시간 동안에도 좀 이제 그 계엄 안 풀리는 거 아니냐고 초조해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때도 딱히 걱정 안 되다. 끝났는데 이거 좀 어디 짱 박혀서 지금 이제 전전긍긍하는 거냐 아니면 지금 출구 전략 찾고 있는 거냐 그런 생각만 했었고 그리고 이제 4시 25분에 이렇게 이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면서 계엄을 해제한다고 하긴 했는데 당장 해제는 못한다. 왜냐면 이거 국무회의를 거쳐야 되는데 지금 국무위원이 다 소집이 안 됐다. 그런 핑계를 댔어요. 시간이 네. 늦은 새벽이라서 아직 다 안 보여서 이게 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웃기는 거지. 네. 계엄령 발의했으면 국무위원들 계속 거기 짱 박혀서야지 뭐 퇴근을 해. 이미 다 대기하고 때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부터 그러니까 사실은 말이 안 됐던 거야. 네. 그래서 왜 그 얘기 많았죠. 절차적으로 문제 있는 거 아니냐. 네. 네. 계엄할 때 그래도 그러니까 의결 사항은 네. 아닌데 계엄이 국무회의 의결 사항은 아닌데 네. 국무위원회 심의는 그렇죠. 거쳐야 된다. 네. 심의는 거치고 그래서 당연히 국무회의가 있었어야 되는데 국무회의조차도 안 한 거 아니냐. 라는 지적이 있었지만 국무회의는 한 것으로 이제 한 것으로 일단은 예. 대통령실에서는 얘기는 하고 있는데 뭐그 장관들도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뭐 그거는 이제
뭐 회의록이나 이런 것까지 추가적으로 확인돼야 되겠죠. 뭐 지금 아직 회의록은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네, 뭐 그래서 발표 약 1시간 뒤에 국무회의가 개최가 돼서 비상계엄이 정식으로 해제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딱 하룻밤 뭐 이제 그렇지 대략 11시부터 이제 다음날 5시 반에 공식적으로 해제가 된 거니까 이렇게 보면 딱 하룻밤 같다고 볼 수 있네. 그래서 대체 이제 왜 그랬을까? 애초에 이제 정말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거 실패할 거 뻔하고 그냥 이재명 지원일만 시키는 그런 꼴이잖아. 우리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제 그렇죠. 그래서 속이 터졌던 부분이 분명히 있었죠. 짜증이 많이 났죠. 저것이 지금 재판으로 이제 거의 다 한 3분의 1 정도는 골로 보내놨는데 이 뭔 개짓이야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막 심지어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었죠. 혹시 이재명이랑 뭐 짜고 하는 거 아니냐? 아니 뭐 이재명한테 뭔가 책 잡혀가지고 이재명 도와주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역시 뭐 한 몸이었다 뭐 이런 네, 얘기들도 네. 나오고 그랬죠. 그 적대적 공생이 이렇게 이루어지나 뭐 이제 그런 한탄도 있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좀 골 때립니다. 이제 계엄령 발표 직후 이제 다들 국회만 쳐다보고 있었잖아요. 우리 모두 다. 그랬는데 그 뭐 국회로 간 그 계엄군과 별도로 그 선관위 과천청사 내 정보관리국 산하 통합관제센터에 계엄군 한 300명 정도가 들이닥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이제 다음날에 이제 그 뭐 청문회는 아니고 질의가 있었죠. 대정부 질의가 있었죠. 국회에서 관련해가지고 이제 김용현한테 지금 이제 잘렸으니까 전 국방장관 김용현한테 물어보니까 김 의원이 출석을 했나요? 네 이거 인터뷰한 거 아닌가? 어딘가 인터뷰로 알고 있는데 인터뷰인가? 국방장관이 출석은 안 했을걸요? 출석 안 했나? 예,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출석을 했었고, 맞다. 예, 김용현은 그 어딘가 모 언론하고 인터뷰가 네. 따진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김용현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한 자료 확보를 위한 것이다. 뭐 부정선거 의혹이 지금 전 국민적인 어떤 그 관심사고 뭐 그래서 그걸 해소하려고 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까지는 얘기 안 하고 이제 많은 국민들이 전 국민 아니고 많은 국민들. 네, 많은 국민들. 많은 국민들. 많은 그치, 정정합니다. 많은 네. 국민들. 과반도 아니고 과반 이상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다수의 다수의 네. 국민들이. 근데 이제 이와 관련해서는 이미 이제 뭐 사법적으로는 이제 끝난 문제인데 이게 작년 8월달에 경기 과천경찰서에 이제 이게 고발이 들어갔어요. 네네. 이게 뭐냐면 이제 지난 그 40 총선에서 작년 그 40 총선에서 전산 조작을 했다는 혐의 등으로 고발된 선관위 직원 5명에 네. 대해서 혐의 없음. 혐의 없음으로 털어줬어요. 이거 수사해봤는데 안 나오더라. 그래서 혐의 없음으로 검찰에 넘겨가지고 검찰은 그냥 거기서 덮었어요. 뭐냐 그러고 안양지청에서는 네. 이제 뭐 재수사 경찰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네. 사건을 종결했다고 합니다. 네. 이건 윤석열 정부의 검찰에서 한 일이니까. 그럼요. 경찰 검찰 다 네. 이제 그래서 문제 없는 거지. 문제 뭐 털어봐도 나오는 게 없는 거지. 뭐 사실 이놈의 부정선거 이야기 끝도 없죠. 끝도 없죠 진짜. 그런데 이제 김용현의 말에 따르면 이 부정선거 때문에 사실은 계엄령을 발휘했다 이렇게 볼 부분이 생기는 거야. 그게 원인이었다. 네. 한심한 거죠. 이거 하려고 계엄을 했다고? 그래서 총선 패배하고 나가지고 이제 뭐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윤석열이 막 총선 패배 내가 잘못해서 총선 졌다 그게 아니라 이 총선 자체가 부정선거였다. 저희 총선 리뷰를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총선에 큰 공을 세운 건 네. 윤석열이다. 그리고 김건희지 뭐. 네, 윤석열, 김건희 네. 두 부부가 네. 이 판때기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하드 캐리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총선이라는 게 정권의 중간 심판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정권이 잘하면은 총선에서 이깁니다. 그렇죠. 문재인 정부가 그랬잖아. 근데 이제 뭐 결국 이제 윤석열이 자기 때문에 진 건데 내 탓을 안 하고 그냥 뭔가 음모가 있을까 그렇게 얘기하다가 결국은 이제 저쪽 유튜버들 이와 관련해서 진짜로 윤석열이 네. 퇴근만 하면은 네. 그 스콜 방송들만 보고 자빠졌다는 그런 얘기들이, 카더라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는 그냥 막 일방적으로 나오는 건 아니고 그 어벤져스라고 해가지고 네네. 그 보수
보수 패널 유명한 몇 사람들이 유튜브 채널 하나 파는 게 있어요. 네네. 어벤져스 전략회의인가 뭐 네네, 하여튼 그런 네. 거 있어요. 네. 거기서 거기 이제 출연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 같더라고요. 가끔 이제 그런 찌라시들도 그 사람들 방송에서 얘기를 하나 봐. 네네. 근데 윤석열 대통령 굉장히 심각하다 얘기하면서 그런 방송들만 열심히 보고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 뭐 고성국이랑 뭐 하드한데 어디더라. 아무튼 좀 빡센데 많이 숙거린 방송 그런 거 몇 개 줄게 본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전화도 한 다음에 방송 잘 봤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골 때리는 게 대통령이라는 위치가 어떤 위치입니까? 우리나라 정보 라인 최고의 제일 정점에 있는 게 대통령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모든 음모론자들이 가장 원하는 게 대통령한테서 정보를 빼내놓는 걸 겁니다. 그렇죠. 대통령한테 들어가는 정보를 빼내는 걸 겁니다. 근데 그런 모든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정보란을 쥐고 있는 사람이 이 하찮은 유튜버들한테 오히려 역으로 뇌를 맡겼다는 거죠. 진짜 이거는 참 옥스퍼드 출판부에서 말한 뇌썩음 뇌썩음의 아주 대표 사례가 그냥 돼버린 거예요. 하룻밤 안에. 뇌썩음 먹이사슬 최하위에 대통령이 또 있네. 그러니까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되는 거냐고 대체. 그러니까 그걸 파보겠다고 계엄을 한 것도 더럽게 웃긴 거고요. 네. 그리고 이 김용현 장관이 네. 계엄을 이렇게 건의했다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새끼인 거지 이것도. 네. 충암고에 무슨 거대 수맥이 흐르고 있나? 뭐야 이게? 충암고는 이제 거의 이명박 나왔을 때 고대 수준으로 이제 똥통학교가 돼버렸습니다 순식간에. 그래가지고 충암고에서 동문들이 또 들고 일어났어? 동문들 충암고 이제 현재 재학생들 혹시라도 시민들한테 공격받거나 이렇게 막 욕 먹고 그럴까 봐서 학생들 교복 입지 말고 사복으로 등교를 하라고 통신문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뭐 지금 학생들이 뭔 잘못인데? 뭔 잘못이 있는데 그런 또 이상한 애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 그렇긴 하다. 예. 근데 정말 지금 현재 재학생들의 잘못이 아닌데도 하여튼 이상한 놈들이 들러붙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김용현, 윤석열이 정말 어마어마한 민폐를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저지른 겁니다, 이게. 자, 이제 이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이제 권순욱 기자가 복귀를 하셨어요. 네네. 그리고 이제 팩트파인더라는 이제 매체를 창간하셨는데 사실은 이건 지금 이제 그 전에 매체 이름 UBC. 아니 UBC 말고 이 프레임메이커. 프레임메이커를 거의 프레임메이커 이제 인수합병이라고 해야 되겠죠. 인수합병 해가지고 이제 팩트파인더로 이제 재창간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그 칼럼을 쓰셨어요. 이게 권순욱 기자 복귀하고 다음날 바로 터져가지고 일이. 그렇죠. 네. 자, 김어준의 부정개표 음모론 윤석열의 비상계엄으로 돌아왔다라는 제목의 칼럼인데 한번 쭉 봅시다. 이거 이제 뭐 특별한 내용이 없을 수도 있는데 그동안의 내용들을 잘 정리를 하셨기 때문에 17년 4월에 이제 김어준이 2012년 대선이 이제 개표 조작이 있었다. 네. 더 플랜 영화를 개봉을 했죠. 네. 그런 다음에 이제 K값을 열심히 K값 밀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때 당시 또 사전 투표였던가? 사전 투표랑 다른 이제 개표랑 이게 득표율이 안 맞다. 비슷해야 되는데. 당연히 같아야 된다가 전제야. K값의 전제. 그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건데 사실은.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럴싸하게 들리긴 하지만 그렇지 뭐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했는데 뭐 사전 투표에는 이런 사람들만 좀 쏠리고 실제 투표에는 이런 사람들만 쏠린다. 이게 더 부자연스러워 보일 수도 있는데 그냥 결론은 그럴 수 있다. 그렇죠. 사전 투표라는 게 개인의 여건에 따라서 하는 건데 그 투표 당일날 투표 안 하고 좀 그 시간을 빼고 싶은 사람들 그리고 사전 투표할 여건이 되는 사람들일수록 사전 투표할 확률이 높아지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네.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그 김어준님 그때는 이제 수개표 해야 된다. 막 그렇죠. 수개표 해야지. 수개표 주장을 했고 이제 그러면서 시민의 눈도 이제 그때 막 같이 편승했죠. 이거를 이제 기반으로 해가지고 시민의 눈이 생겨난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문성근이 이제 펌프질 해가지고 2012년이니까 그치 이때 네. 이제 시민의 눈이 나왔죠. 예. 그러니까 2012년에 시민의 날개가 있었고 2017년에 이제 시민의 눈이 나왔죠. 선거 감시 시민단체로. 예. 그래서 근데 이제 2017년에는 문재인 정부가 이제 탄생을 하잖아요. 우리가 이겼죠. 네.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패배한 이 저쪽 애들이 이 김어준이랑 똑같은 주장을 그냥 그대로 이어가게 됩니다. 서로 짠 것도 아닌데. 우파 유튜버들이 저 케이크까지 그대로 계승을 해옵니다. 똥멍청이 새끼들. 진짜. 아니 어떻게 보면 영리한 거지. 저게 돈이 된다. 네, 장사 마인드로 봐서 접근했을 테니까. 그래서 막 그 누구야? 지금은 이제 쪼개졌지만 그 자식들 강용석이랑 네, 김세희랑 막 얘들도 엄청 이거 팔아먹었어요. 네. 막 그래서 총선 때 막 그 어디 뭐 투표구 선거구 가가지고 막 방송 카메라 찍고 뭐 그쵸, 여기 네. 뭐 부정의 그렇죠. 네. 증거가 발견됐다는 그런 얘기가 네. 있어서 막 카메라 들고 뛰어가가지고 네. 막 겁나 선동하고 막 네. 그랬단 말이야. 네. 그래서 그 인간들도 근데 하여튼 열심히 팔아먹었어요. 그러니까 돈 냄새를 맡았다가 볼 수 있겠죠. 걔네들도 그렇게 해서 돈 솔찬히 끌었을 텐데 지금 둘 다 거의 쪽박차게 생겨가지고. 그렇죠. 강용석은 지 채널 때로 팠고 그다음에 이제 그 김세희는 아마 재수 없으면 빵에 갈 것 같고 지금 얘는 통장 압류도 해가지고 예. 그거는 이제 다른 사람 때문에 그렇게 네. 됐다고 하죠. 민사 걸어가지고 압류로 걸어버렸더라고. 장사의 신 네. 장사의 신 채널에서 걸어버려가지고 뭐 하여튼 문 닫게 생겼고 뭐 이제 그런 꼬락선인데요. 뭐 근데 이제 꿋꿋하게 이어나가고 있는 이 정광훈 목사 이 사람도 뭐 엄청나게 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계엄이 이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해서였다고 12월 5일 주진우 방송에 나와가지고 떠들었다고 합니다. 네. 홍합 새끼. 네. 주진우 그다음에 뭐 이제 정광훈 말고도 뭐 황교안, 네. 민경우 이런 애들 뭐 화려한 라인업입니다. 계속 네. 이 황교안 같은 경우는 일찌감치. 그러니까 2017년 이후에 이쪽 저쪽 진영의 부정선거론에 가장 선봉했던 정치인이 황교안이었잖아. 그렇죠. 그것 때문에 얘네들이 2020년 총선에서 폭동망한 것도 있고. 2020년 총선 또 하드캐리 주자가 이제 황교안이었죠. 그렇죠. 그때 이제 자유통일당 자유 무슨 당이었냐 하여튼 대표였죠. 네. 예. 뭐 이와 관련해서 좀 곁다리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제 지금 윤석열 그 뒷배라고 이제 지금 수사받고 있는 그 여론조작 명태균 명태균 리스트에 이제 뭐 연 대표님이 있다고. 또 열린공감 열공인수가 이제 떠들었잖아. 뉴탐사 네. 뭐 이것들. 네. 그런데 이제 그거는 이제 연 대표님 쪽에서는 의뢰한 적도 없다. 그랬는데 그 말씀을 믿을만한 게 뭐였냐면 이 당시에 2020년 총선 때 연 대표님 카운터가 황교안이었잖아. 황교안이었죠. 예. 근데 완전 떡으로 종로에서 처발랐잖아. 애초에 여론조사 할 필요가 없는 선거였고, 그러니까 그 지역구 싸움은 할 필요가 없었고 실제로서 연 대표님 종로구 많이 돌지도 못했어요. 그렇죠. 맨날 지원 유세 다닌다고. 지원 유세 열심히 예. 하셨고. 그 공동선대 위원장이었잖아. 그랬죠. 예. 권한 없는 공동선대 위원장으로 선거 지원만 연락에 다니셨잖아. 네네. 그래서 본인 선거 뭐 돌볼 그것도 없었고 연 대표님 스타일 봐도 딱히 그런 조사 돌리고 그럴 분은 아니거든. 뭐 이건 좀 이제 지지자적 입장이라 가지고 사람들한테 설득하기 좀 안 먹히긴 하겠지만 이 선거 결과를 놓고 보라고. 애초에 시작부터 처바른 선거였는데 무슨 거기서 뭐 그 쓸데없이 그 지방에 있는 여론 조작업자한테 여조 돌리고 할 필요가 없는 선거였어. 그리고 당내 경선도 없었잖아 이때. 그렇죠. 민주당에서 종로에 꽂아준 거 아니야 나가라고. 단수 공천이었죠. 예. 그 전략 공천이 전략 공천인가 예. 뭐 하여튼 그렇게. 선거 구도 잡는다고. 네. 그랬던 선거인데 무슨 명태균에다 쓸데없이 연 대표는 명태균에서 묻히려고 하냐. 이때는 이낙연 대표께서 엄청 잘 나갈 때였습니다. 그렇죠. 최강이었죠. 차기 대권 후보 여러 지지율 1위였고 1위였죠. 네. 압도적 1위였죠. 압도적이었고 뭐 황교안이 불쌍할 정도였지. 솔직히 말해서 이때는 거의 체급 차이 심하게 났지. 예. 같은 총리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그럼 황교안은 멸망해버린 탄핵 정권의 그 마지막 총리 뭐 그냥 그런 거밖에 더 됩니까? 근데 그때라도 잘했으면 또 괜찮은데. 잘 못했지. 황교안 시계 만들질 않나. 대통령 노름 하다가 저 KTX 서울역 KTX 그 승강장에 차고도 들어오질 않나. 그렇죠. 별 이상한 주접이란 주접 다 떨어가지고. 그래도 유일하게 좀 이제 사과할 법으로 뚜껑은 가발은 아니었다. 네네네. 삭발식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심었을 것이다. 뭐 생착률 좋게 심었을 것이다. 그런 의혹은 남습니다. 그런 의혹은 남아 있습니다. 그
정말 비정상적인 생착률이었다고 하는 그런 썰이 있습니다. 너무 잘. 그래서 그때 삭발을 한 이유도 생착률 자랑하려고 했다는 과시하려고. 그런 음모론이 있습니다. 자 이제 아무튼 어쨌든 예. 그래서 이어봅시다. 이제 윤석열이 특히 또 김어준 이게 뉴스공장 스튜디오에도 계엄군이 갔거든요. 그렇죠. 네. 예. 그 다음에 김어준은 자기 잡으러 온다고 도망가고 예. 그 뉴스공장 스튜디오는 뭐 KBS 전 기자가 네. 방송 진행을 하고 그렇죠. 뭐 전화 통화하고 예, 그랬다고 나 하죠. 어디 숨어 있다. 막 김어준은 이재명보다 더한 놈이야 진짜 이 새끼는. 개찌질해. 예. 쫄지마 그러더니 지가 제일 짤쫄아요 항상. 그래서 그 총선 전에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네네. 근데 이때 그 윤석열이 자기가 사면시켜준 김태우. 예 김태우가 있었죠. 네. 걔를 다시 또 후보로 해가지고 내보냈다가 이제 민주당 후보한테 패배하는데 처발렸죠 이때. 네 이때 근데 여론조사 결과가 제일 잘 맞았던 게 여론조사 꽂혔다. 예, 김어준의 예. 여론조사 꽃이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야 이 새끼들 짰다. 석환이랑 김어준이랑 짰다. 자 근데 이제 앞서서 보면은 윤석열이랑 김어준이 친분이 있다는 거는 어느 정도 이제 알려진 사실이죠. 네네. 이게 이제 특히 이제 박근혜 탄핵 전국 때 그렇죠. 그때 윤석열이 이제 그 수사 검사로 이제 활동을 하면서 네네네. 주진우를 통해서 아마도 이제 김어준이랑 이제 접촉을 했던 걸로 그렇게 보여지는데 그래서 네. 이제 말하자면 김어준의 음모론적 세계관을 어느 정도 이제 윤석열이 받아들인 게 아니었는가 이때부터 네. 그렇게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금 결국은 이제 김어준의 음모론적 세계관을 받아들여 가지고 김어준이 선거를 조작하는데 일조했다라고 이제 윤석열은 판단했을 수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이거는 뭐 어디까지나 추론이기 예, 때문에 추론이고 네. 이게 누구 추론입니까 이게? 이게 권순욱 기자 추론이죠. 이 윤석열이 그래서 김어준을 이 부정선거의 중요한 축으로 보고 잡으려고 했다. 이건 이제 추측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왜냐하면 윤석열이 본인 입으로 얘기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제 의심 가는 정황들은 그렇죠. 이런저런 정황들 끼워 맞춰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추정이다라고 이제 여기서 칼럼에서 못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것들이 어떤 그 음모론적 세계관 윤석열 대통령이 음모론적 세계관에 경도돼 가지고 계엄을 선포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그 방증은 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행동들이. 그러니까 사실 그 2022년에 윤석열이 당선이 되고 나서 네네. 그때 나름 윤석열을 더 밀었던 우리의 이유 중에 하나는 그래도 당시에 국민의힘이 좀 유튜브들랑 네. 좀 거리를 둔다. 네. 민주당과는 다르게. 네네. 그래서 훨씬 좀 건강한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냐 이런 네. 거였는데 그리고 또 저는 이제 그런 생각도 있었죠.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어떤 사법적 시스템 안에서 움직일 것이다. 예.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또 앞서서 이제 이 탄핵이 아니라 긴급 브리핑에서 보면은 범람하는 가짜뉴스 잡겠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리고 저기 탄핵 포고문에도 보면은 근데 가짜뉴스 처단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근데 가짜뉴스 보고서 그 생각을 한 거야. 네. 그러니까 이게 웃기는 게 뭐냐면은 가짜뉴스를 보고 경도가 돼가지고 가짜뉴스 퍼뜨리는 놈을 잡으러 간 거야. 그렇지. 굉장히 그러니까 진영주의적 사고죠. 진영주의적 사고로 한 거지. 이건 마치 그런 거야. 그 마약에 취해가지고 고통을 못 느끼는 상태로 마약범을 때려잡으러 가는 것 같은 그런 모양새인 그렇죠. 거야. 말하자면. 네네. 이런 천국이 없다 진짜로 생각해 보면은. 그렇습니다. 예전에 그 박근혜 탄핵 전국 때 이제 그 이야기 영화로 만들면 재밌겠다 그런 소리를 많이 했었는데 이 상황도 영화로 만들면 진짜 블랙 코미디 골 때리는 블랙 코미디 나올 것 같긴 하다. 자, 그래서 뭐 김어준이 지금 이제 거의 민주당의 거의 뭐라고 해야 될까? 숨은 실세 중에 하나잖아. 숨은 실세도 아니게 드러난 실세 중에 하나잖아. 드러나 있죠. 네, 사실상. 그래서 이제 권순욱 기자 관련해서는 성공한 명태균이다, 성공한 드럽킹이다 이렇게 부를 정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 김어준의 음모론이 결국 우파 진영까지 물들여 버렸다. 서로 그런 면이 있어요. 사실 이제 양쪽 진영 모두 다 안 좋은 점은 서로 경도되는 서로 물들여 버리는 그런 면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 이쪽 진영의 어떤 과격성 같은 게 저쪽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혹은 저쪽 진영의 막무가내식 그런
행태들이 이쪽으로 넘어와서 더 과격하게 그렇게 이제 이걸 발전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 과격하게 자리 잡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 케이스도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참. 그래서 김어준 같은 경우는 최소한 어떤 그 최소한의 양식을 갖추려고 한 면이 있어요. 지가 음모론을 만들면서도 좀 말이 되게끔 만들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저쪽 진영으로 넘어가면서부터는 그것도 훨씬 단순해지고 그냥 결론만 던지는 과정은 많이 생략해버리는 그런 식의 음모론들이 난무하는 그 뇌썩음의 정도가 점점 더 심해져가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런 저쪽 진영이 그런 식으로 됐잖아. 그럼 다시 또 이쪽도 역수입된다.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뇌썩음 정도가 핑퐁 게임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점점 더 심해지는 거야. 서로 경쟁하듯이. 그렇죠.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 크게 뭐 개파 싸움이 벌어진다고 하면은 네. 친윤계와 뭐 친한계가 네네. 지금 또 다수는 이제 친윤이 아직도 잡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네네. 이렇게 경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보도가 많이 되고 있는데 네. 이 지금 친윤계가 하는 작당을 보면은 네. 마치 과거 문재인 정부 때 민주당은 보는 것 같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대통령 팔아가지고 자기네들 자리 보존하는 네. 그 짓거리를 하고 있단 말이야. 네. 그걸 당시에 뭐 국민의힘이 막 뭐 친문 뭐 그렇죠. 예. 엄청 패권적인 친문 뭐 이런 식으로 엄청 비판 안 까댔죠. 했던 게 아니거든. 예, 엄청 까댔죠. 네. 비난도 하고 심지어 네.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 국민의힘 친윤계라는 인간들이. 그리고 뭐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문재인 정부 때 그 민주당이 그런 짓을 했잖아. 근데 옛날에 그 뭐 이명박 정권 때나 네네. 박근혜 정권 때 뭐 친박연대한테 얼마나 비난했냐고. 네, 그렇죠. 얼마나 비웃었냐고. 그리고 뭐 이명박 시절에 이명박 따까리들 얼마나 욕을 했냐고. 근데 정권 바뀌니까 또 그 똑같은 짓을 하고 혹은 더한 짓도 했던 그렇죠. 거지. 더한 짓도 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 이제 그 악화가 양화로 구축하다 못해 나쁜 점만 서로 닮아가면서 점점 더 상승하고 있죠. 예, 나쁜 점만 상승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권순욱 기자 칼럼은 이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어떻든 음모론과 거짓말에 대가 김어준이 윤석열이 동원한 계엄군이 체포 대상이 된 이유가 바로 김어준 본인이 무책임하게 내뱉은 거짓말에서 비롯됐다는 점은 자업자득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제 한편의 블랙 코미디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정말로. 그 이제 윤석열이 이제 김어준 그 계엄군이 만약에 김어준을 잡아가지고 윤석열 앞에 갖다 놓으면은 김어준이 왜 나한테 왜 이래 그럴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난 네 말 듣고 그러는 건데 이렇게 되는 거야. 난 네 말을 믿었어. 그래서 너를 잡아온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지. K값을 믿고 네. 너를 잡아온 네, 것이다. 그렇게 되는 거지.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생각해볼 부분은 이제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이 겸 이후에도 쏟아진 여러 가지 막 찌라시발 보도들이 많았습니다. 찌라시발 소식들이 많았습니다. 이것들이 이제 뭐 어떤 SNS나 카톡 통해서 많이 전파가 되고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서사를 잘 짜요. 어제 정치신세계에서 요거 좀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서사를 이제 그럴싸하게 짭니다. 근데 보면은 이게 드러난 사실관계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사이사이에 이제 빈 부분들이 생기잖아. 그것들을 싹싹 집어넣어가지고 말을 딱딱딱 맞추니까 굉장히 그럴싸하게 보이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후에 이제 인터뷰 뭐 관계자들 인터뷰나 혹은 이제 국회에 나와서 뭐 질의 답변 과정에서 밝혀진 내용들하고 맞춰보면 안 맞는 경우들이 많아. 그리고 섣부른 언론사들의 섣부른 보도들도 많이 있었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겁니다. 국정원에서 네. 국정원 1차장인가? 네네. 그게 그 사람한테 국정원장이 그러니까 일부 정치인 뭐 이재명이라든가 한동훈 같은 네네. 그 핵심 인사들을 잡아라. 체포하라고 했는데 체포 구금하라고. 예. 국정원장이 말을 일단은 그걸 안 들어가지고 1차장한테 직접 명령했는데 1차장도 그거를 쌩까 가지고 네. 1차장을 잘랐다. 네. 뭐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네네. 근데 국정원장이 직접 이제 언론에다가 발표한 거는 그런 거 전혀 없었고 네. 1차장은 그거와 별개의 문제로 이제 뭐 해임됐다고. 네. 잘랐다. 그러니까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한 그런 일이 있어서 잘랐다. 뭐 이제 그렇게 국정원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아직 뭐가 안 맞는 얘기들이 좀 많이 보도가 되고 있었다. 네. 이렇게 뭐 말씀드릴 앞서 수 있겠습니다. 말씀드렸지만 뭐 이를테면 그 수방사 기관병 인터뷰 하나 가지고 실탄 가지고 네, 나왔다. 네, 뭐 그런 식으로 보도하는 것도 잘못된 행태고. 그래서 이제 이 혼란 상황에서 굉장히 이제 가짜 뉴스들이 많이 범람을 해요. 쉽게 범람을 해요. 아무래도 사람들이 이제 막
이런 혼탁한 상황이다 보니까 뭔가 좀 명확한 것들을 찾고 싶어하기 마련이잖아. 그렇죠. 그런 아쉬운 지점들을 이제 가짜뉴스도 이제 딱딱딱 짚어주게 되니까 많이 이제 믿게 돼. 이것도 일종의 이제 그런 거지. 이제 믿고 싶은 것을 보고 싶은 것을 가짜로 만들어서 보여주는 그런 케이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와 별개로 보면은 좀 이제 불안을 조장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이제 이것도 가짜뉴스라면 뉴스일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게 또 이제 이재명이 발언이 이런 거였어요. 이제 CNN 인터뷰에서 뭐 2차 계엄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뭐 이제 뭔가 벌일 것이다. 막 그런 식으로 이재명이 인터뷰를 했어요. 사실 이 상황에서 2차 계엄은 저 같은 경우에는 2차 계엄 못 한다라고 이제 확정지어서 생각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1차 계엄도 이미 군이 안 따라줘서 실패를 했잖아. 다른 게 아니라. 그렇죠. 그 현장 지휘관들이 다 실탄을 안 줬단 말이야. 그리고 야, 뛰어다니지 마라. 하는 척만 해라. 실제로 707도 상당히 태업을 했어요. 보면은 뭐 유리창 깨고 들어간 거 외에는 진입한 거 이외에는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딱 같이 네. 들어가는 것까지만 네. 했고 거기서는 사실 대치 상황이 펼쳐지는 게 말이 안 되지. 그렇죠. 말이 안 되죠. 만약에 얘네들이 평시 작전 하던 거대로 하면은 일단 연막탄 딱 때리고 그럼 확 지랍해버리지. 아니 그냥 실탄 공포탄만 나눠주고 위협 사격 좀 조금만 갈겨도 그냥 상황 정리됩니다. 거기서 그냥. 그러니까 걔네들이 하려면 할 수 있는 행위는 정말 많았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많은 분들 뉴스 통해서 보셨겠지만은 707 그 핵심 임무가 뭡니까? 북한 가서 김정은 목다는 거잖아. 그렇죠. 그다음에 뭐 대테러 진압 이런 것도 네. 하고. 북한 가서 김정은 목 달려고 훈련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작정하고 이재명 잡으려고 했으면 못 잡았겠어요? 장난 아니지. 그 한 10분 만에 저기 종로에 어디 매달아 놓으라고 그래도 매달아 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야. 근데 안 하잖아. 그러니까 애초에 그런 명령이 확실하게 하달됐는지 뭐 하달은 됐는데 아마도 현장 지휘관 선에도 그냥 차단이 된 것 같고 야 하지마 그렇게 차단이 돼버린 것 같고 그래서 군이 따라주지 않는데 무슨 수로 2차 계엄을 합니까? 그러니까 1차가 그렇게 어이없게 네. 막을 내렸는데 네. 그러니까 2차 계엄이 설령 해서 약간의 혼선이 있을지 몰라도 실질적인 어떤 물리적인 움직임은 일어날 수가 없다라고 봐야 되는 게 타당한 건데 그리고 설령 2차 계엄 움직임이 있다고 해서 정치인이 대놓고 2차 계엄이 있을 것이다. 뭐 위험한 일이 벌어질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한 거는 그 국민들 불안감만 조성시키는 거잖아. 그러니까 네가 할 수 있는 게 뭔데? 그러니까 CNN 인터뷰 나와서 이딴 소리만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한동훈도 CNN 인터뷰를 했거든요. 네. 근데 한동훈 같은 경우는 이제 같은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차 계엄 막을 테니까 뭐 한국 지금 그래서 이제 금세 안정화되니까 걱정 말고 계속 투자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돈 빼지 말라는 거거든. 네. 그리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이 음모론이라는 게 사회가 불안이 클수록 음모론이 많이 퍼지는 그런 반면에 또 음모론 자체가 사회 불안을 가중시키는 면도 있는 거예요. 이제 상호 보완적 악순환이 반복되는 그런 면이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이재명 같은 경우는 그 악순환을 굉장히 자기 정치적으로 활용을 잘 하는 그런 인간인 거지. 이 케이스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네. 그래서 자, 이제 일단 뭐 오늘 이따가 국회에서는 탄핵 표결이 벌어질 것 같은데 아마도 부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오늘 아침에 10시경에 이제 윤석열이 이제 긴급 또 담화를 발표를 했어요. 네. 근데 사과와 더불어서 뭐 앞으로 이제 향후 그 국정은 국힘당에게 위임하고 자기는 2선으로 물러나겠다. 이렇게 이제 뜻을 밝혔고 그 담화 직후에 이제 한동훈이 또 이제 내놓은 성명을 보면은 대통령 임기 단축해야 된다. 그러니까 조기 퇴진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입장을 밝혔어요. 그래서 아마 하야나 뭐 그렇게 입장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도 국힘은 당론으로 이제 그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것 같고 그렇게 보면 또 이제 하야도 아닌 거고 그러면 결국 남는 거는 개헌을 통한 뭐 임기 단축 정도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옵션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탄핵이 일단은 부결된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에서 이제 반드시 뭐 한 번 더 진행을 할지는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이제 원래 그 같은 안건은 그 국회 회기 내에는 다시 재발이 못하기 때문에 그 이제 이번 국회가 종료되고 나가지고 이제 이번 만약에 오늘 여기 부결이 되고 나면 11일 날인가 임시국회여러 가지고 다시 재발이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긴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무엇일까 뭐 짧게 좀 제 생각을 좀 말씀드려볼까요? 제가 오늘 스튜디오에 오기 전까지만 해도 네. 이건 뭐
탄핵 당해도 싸고 사실 그거는 여전히 그 생각을 갖고 있긴 해요. 그러니까 네. 윤석열이 계엄을 한 거는 포고령에서도 나타났듯이 굉장히 법률을 초월한 불법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그걸 관계로 물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인용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탄핵 소추를 당해도 전혀 뭐 이상할 일은 아니다.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서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재명이 이득을 보고 받건 말고 말건. 네. 그건 일단 제껴놓고 그것까지 다 신경을 쓸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거기에 맞게 행동을 해야 된다고 하고 뭐 여론도 당연히 지금 아직까지는 대통령 탄핵해야 된다 아니면 물러나야 한다 이런 여론이 굉장히 비등해 있기 때문에 그거 뭐 이재명 때문에 안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이상한 사람 취급 당해버리거든요. 그렇죠. 근데 정말 중요한 부분은 뭐냐? 예전에 이제 박근혜 때 탄핵 전국 그때로 돌아가면은 그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때 네. 이제 당시 문재인 그때 당시에도 이제 전 대표죠. 당 대표직을 물러난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하셨던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질서 있는 퇴진.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이 당연히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는 박근혜 대통령도 협조해야 된다. 그다음에 과도 내각으로 다음 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국정을 담당해 나가게 하자. 그래서 뭐 이재명 사이다 중독된 사람들 그때 당시에도 문재인 대통령 굉장히 비판했었죠. 당연히 끌어내려야지 무슨 뭐 협상을 해가지고 뭐 그렇죠. 거국 내각이냐 당장 끌어내자 막 그런 식으로 했는데 이때 그러니까 박근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헌재에서도 이게 생각을 좀 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꽤 빨리 판결이 났어요. 그러니까 3개월 헌재에서 3개월 심리하고서 이제 인용이 됐거든요. 노무현 대통령님 경우에는 2개월이었어요. 다 짧았는데 근데 모든 게 다 이렇게 짧게 정리가 된다 이로 볼 수 없습니다. 민주당이 최근에 윤석열 정부 들어서 굉장히 많은 탄핵을 시켰는데 뭐 이상민 행안부 장관, 그다음에 임성근 법관, 그다음에 안동환 검사 뭐 이런 사람들 케이스를 보면은 다 이제 탄핵이 기각됐는데 시간이 5개월에서 8개월까지도 걸렸어요. 그때까지 그렇게까지 긴 기간 동안 정부가 사실상 간판만 걸고 일을 못하는 상황. 그리고 윤석열 지금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면 지금 현 내각 인사가 그대로 그 자리에 앉아 있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장관들 이 상태로 그 빈 공백 기간을 국정 운영을 한다기보다는 최소한 현상 유지라도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사람들이냐? 그렇죠. 이런 판단을 해야죠. 민주당은 그럼 정말 너네 그래도 괜찮아? 상관없어? 이렇게 묻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는 최소한 장관들이라도 갈고 그러니까 이 질서 있는 퇴진이라는 게 지금 정말 더 필요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박근혜 때는 뭐 약간 운이 좋았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모든 게 그때랑 똑같이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뭔가 지금 정부의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부터 먼저 생각을 하고 해야지 뭐 윤석열을 끌어내리는 게 이게 지금 윤석열은 지금 한동훈이 대하는 윤석열 대통령 대하는 태도만 봐도 식물 대통령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윤석열은 그러니까 힘을 쓸 수 없는 상태가 됐으니까 정부의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지금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좀 이제 지도자로서 자기 최소한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지금은 뭐 국민 여론이 지금 계엄 그 난리가 난 지 2, 3일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론이 굉장히 좀 흥분돼 있는 상태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다음 주 정도만 돼도 좀 분위기가 좀 바뀌지 않을까? 뭐 저는 계속 분노 상태가 유지될 수도 있다고 봐요. 만약에 오늘 탄핵이 부결되면 더더욱.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필요한 거는 그걸 부추기는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좀 캄다운 시키고 그래서 이제 향후 방안에 대해서 제시할 수 있는 제시를 하면서 사람들을 설득해 나가야 되는 거지. 지금 와서 앞에 나서 선동하고 끌어내야 된다고 선동하는 거는 정말로 지도자로서 자격이 없는 거죠. 질서 있는 퇴진을 이번에야말로 좀 더 제대로 할 수 있으면 좋은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매우 동의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간이 이제 맞춰야 되는 시간이라서
오늘은 일단 여기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 네. 그래서 그러면서. 미처 못 전한 내용은 다음 주에 좀 이어서 이 계엄에 대한 전해드리겠습니다. 계엄에 대한 대가가 큽니다, 굉장히. 네. 이것들을 좀 더 모아보면 다음 주 되면 좀 더 모이겠죠. 네네. 네, 이거 모아서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다. 네. 그러면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